그런데 이런 움직임 속에서 좀 두드러지는 게 바로 인도와 중국인 것 같고요. 네. 이 AI 경쟁력 하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리고 데이터 네.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는데 네. 데이터라는 영역에서는 지금 중국을 압도하는 나라가 아예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없는 네. 거예요. 그래서 얼굴 인식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최고인 게 그렇죠. 예. 예. 너무 많은 데이터를 쓸 수 있으니까 거기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중국 같은 나라는 아예 법 제도 자체가 정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 안면 인식 기술이 태동했으니 네. 규제로 막을 규제도 없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아예. 네. 근데 미국 같은 나라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기초해서 절대 이런 데이터를 함부로 이용하면 안 돼. 네. 이런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나라마다 처해 있는 환경 속에서 돌파구를 찾는 방법이 다양하다라는 네. 의견을 주신 겁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세계가 음. AI를 중심으로 경쟁하고 있는 지금의 한국은 어떻습니까? 제가 뭐 네. 저는 국민으로서 네. 걱정하는 마음에 한국 계속 중국으로부터 기술 추격받고 뭐 네. 이러고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중국을 추격해야 되는 그렇죠. 네. 역전된 상황 아닌가 생각하는데 적어도 AI라는 영역에 네네. 있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너무 당연하고요. 네. 그러니까 중국이 세계 1위 기술이 한 7가지 있고 다른 것도 1위권 기술, 그러니까 정상권 기술이 한 합치면 10몇 가지 됩니다. 네. 드론이나 이런 거는 중국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미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90년대, 2000년대를 아직도 살고 계신 분이 있어요. 아유 중국 그 제품 뭐 이런 식으로 네. 물론 그 싸게 들어오는 건 그럴 수 있지만 그 가격으로 들어오는 것들은 근데 지금 기술적으로 한국이 따라가야 되는 시점이고 특히 네. AI가 그런데요. 한국은 그럼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느냐? 네이버만 믿어. 이런 전략입니다 현재. 네, 네. 그 소버린 AI라고 주권 AI라고 하죠. 네. 그거를 정부가 야, 우리 소버린 AI를 해야 돼. 할 상황이 아닌 거예요 지금 정부가. 네. 정치가. 네. 그러니까 네이버가 얼마 전에 그 이해진 의장이 복귀했잖아요. 예. AI를 하기 위해서. 근데 소버린 AI를 만들어야 된다. 우리만의 AI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식으로 복귀를 했는데 그거 외에 카카오 같은 경우도 오픈 AI랑 협업을 했어요. 좋은 말은 오케스트레이션 전략이라고 해서 뭐 이때는 이거 갖다 쓰고 우리 것도 만들고 이것도 하겠다라고 하는데 근데 오픈 AI 걸 들여오면서 자기 카카오 거는 좀 뒤로 밀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코GPT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게 뒤로 밀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이 오케스트레이션 전략이지 어쨌든 외국 걸 좀 갖다 쓰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한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네이버가 지금 얼마나 해주느냐에 따라서 이게 좀 달라질 수 있다. 뭐 그렇게 돼버렸어요. 기업에 좀 의존하는 게 돼버렸는데 정부 차원에서는 뭐 모여가지고 대책 회의를 해서 추격조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엄청 탁상 공론입니다 한마디로. 네. 그러니까 딥시크 충격이 나온 다음에 그 모여가지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 어떤 회의를 주최했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서 나온 얘기가 앞으로 3년 동안 한국 데이터를 다 몰아주고 그리고 GPU 정부가 10,000개를 확보해가지고 그걸 5개 기업에 몰아주면 네. 그리고 오픈 AI나 엔트로픽 핵심 개발자를 데려오게 되면 우리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기술적으로는 그럴 수 있겠지만 이게 가능하냐 이거죠. 3년 동안 한국 데이터를 다 쓸 수 있게 해준다. 우리 한국 시민의 의식이 야 우리 데이터 막 갖다 써. 그리고 중국이나 인도 같이 그렇진 않잖아요 현재.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불가능한 이야기고 또 하나는 5개 기업에 GPU를 몰아줘? 그 5개 기업은 누가 어떻게 선정하는 건데 이런 문제가 생겨요. 네. 근데 그걸 그러면 중소기업을 상생해야 돼. 중소기업에 몰아주면 또 경쟁력이 딸리잖아요. 대기업에 하면 뭐 대기업만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5개 기업 선정한다는 게 말도 안 되고 그리고 사실 오픈 AI 기술자들이 한국에 오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가능하다라고 한국이 나름의 대책을 세우는 것 같지만 정말 탁상 공론이고 대책이 아닌 거죠.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일단 API 전략으로 어떤 사용성 이런 사용성을 막 하면서 거기서 이제 돈을 모은 다음에 근데 API 전략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제품을 만드는 거거든요. 하지만 두뇌는 못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돈을 그 축적을 해가지고 이 두뇌를 만드는 위까지 가는 그러니까 한 번에 가는 건 좀 힘들 것 같고 단계적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전략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혁신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스타트업에서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네. 스타트업에서 그런 기회가 나올 거라고 예측을 하고 계신데 근데 그 스타트업이 일어설 만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가에 대한 네. 냉철한 고민을 우리는 해야 되고 맞아요. 각계각층이 네. 특히 법 규제적인 정치적인 환경이
그러한 상황인지 냉철하게 고민하고 그럴 만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절대 이 AI 패권 전쟁에서 밀려나지 않도록 준비를 서둘러 해야 된다라는 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교수님 이번 AI 패권 전쟁 책을 보면서요. 네. 가장 의미심장했었던 그 표현 히든 그렇죠. 월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드러나 있는 AI 전쟁도 있지만 숨겨진 부분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 숨겨졌지만 우리 채널에서 좀 안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 제 책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긴 한데 네. 두 가지 단계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의 히든원은 기업 대 기업입니다. 이걸 국가 대 국가의 어떤 패권 전쟁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생각해 보면 중국이 그러니까 딥시크한테 가가지고 야 니네 이거 오픈 소스로 공개해서 미국 애들 엿 좀 먹이자 이랬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이 열심히 개발한 어떤 기술들을 오픈 AI가 말하자면 오픈 AI 사명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술을 공개하겠다, 같이 공유를 하겠다라고 해서 오픈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상업적으로 돈을 벌어야지 이게 기술이 개발되다 보니까 클로스드 AI다 뭐 이렇게 지금 결론적으로는 약간 그렇게 네. 돼버린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일론 머스크랑 그 갈라지기도 한 어떤 네. 이유 명분이 그런 건데, 네. 근데 중국은 실제로 오픈해버린 거예요 기술을. 네. 그러니까 이거 봐라 이거 할 수 있겠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갖다 쓰기도 하고 한국의 벤처 스타트업들도 딥시크 기술 보고서 이거 우리도 한번 해볼게라고 하면서 실험적으로 하시는 분들 오픈 꽤 소스 방식으로 예. 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음. 근데 그거를 중국 정부가 딥시크에 가서 니네 오픈 소스로 해야 돼 그랬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일론 머스크가 뭐를 발표한다거나 아니면 샘 알트만이 그러니까 오픈 AI CEO가 어떤 우리가 GPT 4.5 할게라고 했을 때 그걸 또 트럼프랑 전화하면서 우리 할까요 말까 이랬겠냐는 거예요. 그 정부는 뒤따라가는 입장이고 현재 기업들이 이 앞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국가 대 국가로 보면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게 같은 국가 내에서 엄청 싸우고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 샘 알트만과 일론 머스크가 지금 엄청 큰 싸움, 그러니까 감정 싸움이 돼 버렸어요. 일론 머스크가 야 니네 그거 100조에 팔아 막 그랬잖아요. 네. 그랬더니 너나 트위터 나한테 10조에 팔아 뭐 이런 식으로 그 말장난 같은 건데. 맞아요. 근데 사실 그 말장난도 다 계산돼서 GPT가 뭐 할 때 약간 김 빼는 작전으로 막 이렇게 하는 거였거든요. 투자 받으려고 할 때 김 빼는 작전하고 막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서 그록3 발표하고 그록3를 발표하니까 샘 알트만이 우리 4.5 몇 주 안에 할게. 그다음 5도 이번 연도 안에 나와. 이런 식으로 원래 로드맵 공개 안 했거든요. 네. 그걸 다 공개해 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둘이서 지금 엄청 싸우고 있는데 유저 입장에서는 좋아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그 오픈 AI가 딥 리서치 기능이라고 해서 한번 그 하면은 그 유료 사용자 $200짜리 유료 사용자한테만 공개한 기능이 있거든요. 네. 이거를 사용하면 뭐 보고서를 써줘 그러면 거의 박사급 보고서가 나오는 그런 딥 리서치 기능이 있어요. 네. 이거를 그 그록3에서 딥서치라는 기능으로 구현을 했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안 되는데 뭐 그래도 좀 비슷하게 구현을 했어요. 근데 그록3는 무료예요. 그러니까 그록3가 처음에 돈을 좀 받았거든요. 그러다가 한 며칠이 안 돼서 그냥 다시 무료로 풀어버렸어요. 그런 걸 다. 그랬더니 챗GPT 쪽에서도 딥 리서치 기능을 원래 $200짜리만 쓸 수 있었는데 한 달 사용료, 근데 한 달 사용료 $20짜리 회원도 한 달에 10번은 쓸 수 있게 공개를 했단 말이죠. 네. 그 지금 가격 경쟁이 막 들어가 버리니까 그러면서 이 기업들이 우리 사용자를 확보하려고 막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네. 이거는 사실은 그 기업 대 기업의 전쟁이다. 딥시크가 중국 거지만 딥시크와 연합해가지고 미국 기업이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이익이 맞으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어떤 그 연합, 카르텔, 얼라이언스들이 형성돼가지고 지금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는 국가를 초월해서 기업들끼리 합종 연행이 이제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오픈 AI가 한국에 와가지고 뭐 카카오랑 뭘 한다, 일본 가서 소프트뱅크랑 뭘 한다 그런 식으로 지금 합종 연행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의미가 있는 그 행보가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계가 더 문제인데 네. 이거는 사실 좀 너무 나간 예측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네. 그럼 국가가 무슨 힘이냐 이런 게 될 수 있거든요. 국가의 의미가 사라진다 이거죠. 네네. 국가의 경계가 또 네. 흐트러지고요. 네. 우리가 이제 그 글로벌 기업 얘기할 때 초국적 기업이니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진짜로 국적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그러니까 사고 실험을 좀 해보면 너 지금 둘 중에 하나 할 수 있어.
한국인 할래 아니면 구글 다니는 엔지니어 할래 네. 둘 중에 하나래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보통 뭘 택할까요? 한국인에서 내가 좋은 게 뭐지? 근데 구글 엔지니어하면 연봉도 주고 그러니까 이게 애국심과 애사심 중에서는 애사심이 더 세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자꾸 되고 있거든요. 네. 내가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뭐 그래서 나한테 뭘 해주는 게 뭐야 이런 생각들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면 두 가지가 부딪힐 때가 있을 거예요. 한국 국민으로서와 그다음에 내가 구글 엔지니어로서의 뭐가 부딪힐 때가 있을 때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이걸 했을 때 잘리고 그냥 한국 국민이 될 것이냐 아니냐라고 했을 땐 조금 더 그러니까 기업이라는 이 소속감이 조금 더 강하게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점점 그 기업들이 원래 국가를 넘으려는 시도를 종종 했거든요. 네. 혹시 리브라라는 거 네, 기억하시나요? 리브라 알죠. 네. 네. 페이스북이 그러니까 초국적으로 통용할 수 있는 화폐를 만들려고 했던 거잖아요. 네. 그 비자 마스터카드랑 같이 연합해서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다른 나라 가서 그냥 다 쓸 수 있다. 그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스타벅스 충전 카드가 내가 이제 충전했다고 쳐요. 한 10만 원 충전했어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미국에서 못 쓰거든요, 현재. 이거를 미국에서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되면은 미국 쓸 수 있고 프랑스 쓸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이 충전 카드의 돈을 스타벅스에만 쓰는 게 아니라 여기 제휴했거든요. 비자 카드, 마스터 카드 되는데 다 쓸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스타벅스에 내가 여기다 돈만 넣어놓으면 어디 외국 가서 환전할 필요 없이 이걸로 다 쓰고 다니는 거예요. 비자, 마스터 카드 되는 데가 다 되는 거니까. 네. 그러면 환전을 안 하니까 국가의 입장에서는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어디서 무슨 돈이 들어오고 어디 나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 돈을 통제할 수가 없으니까 이 페이스북이 이런 거 발표했을 때 국가적으로 그 정상들이 막 비난하고 미국은 청문회 해가지고 너 왜 그런 거에 이렇게 하지 않고 뭐 정보 뭐 그런 거를 이제 흔히 뚝까 팬다 그러죠. 뚝까 패니까 마크 저커버가 항복하고 우리 안 할게 이랬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국가를 넘어서려는 시도였던 거죠. 근데 AI가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게 원래 국가가 이렇게 좀 연합이 되고 할 때도 유럽을 봐도요. 문화적으로 먼저 이렇게 좀 합쳐지고 네. 그 다음에 경제가 합쳐져요. 그 EU가 경제까지 간 거죠. 경제 공동체까지.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이 정치 공동체거든요. 네. 그 미국이 연방이 정치 공동체까지 된 거잖아요. 네. 그럼 지금 문화가 먼저 있어야 되는데 경제를 먼저 하려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 근데 AI는 바로 문화적으로 LLM을 공유한다는 얘기는 문화적으로 이걸 한꺼번에 같이 합치는 작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공유해서 문화를 퍼뜨리는 어떤 기업들이 결과적으로는 국가를 초월하는 그런 어떤 권력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 그 많은 분들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라고 하시는데 사실은 19세기 이전만 해도요. 국가보다 위에 있던 게 유럽을 보면 가문이었어요. 뭐 메디치 가문, 합스부르크 가문 뭐 얘네들 때문에 국가가 생기기도 하고 도시 국가가 생겼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그 국가를 이렇게 또 먹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 기업이 이제 그런 가문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렇게까지도 지금 갈 수 있는 게 또 AI 기술이 확장됐을 때 그럴 수 있다. 네. 저는 이제 거기까지도 이제 패권 전쟁의 일부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네. 의미심장한 또 그림을 좀 그려보게 됩니다. 네. 그냥 AI까지만 안 가더라도 네.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네. 그냥 가상현실로만 생각해 보면 네. 가상 자산 시장으로 또 생각해봐도 네. 사실 실물 부동산 말고 가상 부동산이 한때 좀 그렇죠. 부각됐던 네, 시점도 있었지만 또 그 은행들도 또 가상 세계를 또 구현합니다. 예를 네, 들면 맞아요. 그래서 어느 지점, 뭐 강남 지점, 홍대 지점, 그 물리적 지점도 중요하지만 가상 세계의 가상 지점을 만들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은 초국적으로 맞아요. 연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 이 AI가 새로운 국가 단위 이상의 네. 초월적인 초국가적인 그런 어떤 공간을 만들 수 있고 국가들은 여러 가지 전쟁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런 일종의 AI 세상에서의 전쟁을 펼쳐 나갈 수도 있겠구나. 그렇죠. 네. 이런 정말 이 AI 전쟁의 끝은 어디일까 계속 그림을 그려봐야 될 것 같은데 네.